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10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여부에 따라 대선 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장성호 건국대 교수, 배종호 세안대 교수, 강신업 변호사 세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장성호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면 보통 늦게 끝나면 뭐 자정 넘기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언제쯤 끝날 것으로 우선 좀 예상하세요? 뭐 전직 대통령 신분 아닙니까? 네. 그리고 자정을 넘기게 되면 지금 전직 대통령에게 동의를 구해야 되는 일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국민적 여론도 또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 10시, 10시면 9시 반에 출두했으니까 예. 12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그리고 2시간 5분 정도, 그러면 자정을 조금 넘겨서 한 5분까지 해서 조서를 검토를 하고 그리고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 검찰 측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에 출석을 하는 시간에 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9시 반까지 도착을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9시 35분부터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한 13시간 정도,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 한 17시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성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정을 넘기지 않겠다. 그리고 한 번에 정리를 하겠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 같고요. 그러면은 9시 반부터 도착해서 9시 35분에 조사를 시작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한 10서너 시간이면은 자정 이전에 신문 조서를 다시 다 검토하는 것까지 해서 마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 혐의가 전직 3명의 대통령에 비해서 13개로 너무 많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혹시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해서 진술을 뭐 거부하거나 또는 우기거나 그러면 자정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은 현재까지 전달된 검찰 측의 전언에 따르면은 답변을 잘 하고 있다. 이런 걸로 봐서 제가 볼 때는 자정 이전에는 끝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강 변호사님, 혹시 이제 조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길어지진 않을까요? 지금 어쨌든 검찰에서는 말이죠, 이례 소환으로 끝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례 소환을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사도 다 이루어져야 되고 말이죠. 네. 조서를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조사가 10시간이었는데 변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서를 검토하는데 3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박 전 대통령도 굉장히 꼼꼼한 스타일이어서 말이죠. 조사는 그 12시 전에 끝난다 하더라도 혹시 대통령께서 꼼꼼하게 살피느냐고 나오는 시간은 좀 자정을 넘길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은 되네요. 네, 방금 짚어주신 것처럼 검찰이 1회 소환으로 끝낼 것이다라는 시각이 많은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도 많고 박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한 번 조사로 이게 조사가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거든요. 정말로 한 번 조사로 다 끝난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정치적으로 검찰이 상당히 시간도 쫓기고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대선이 지금 시작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선 50일 전에 지금 전직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가 또 연장되고 그렇게 한다면 모든 관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검찰 조사에 이것이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맞춰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리고 오늘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지금 100쪽의 어떤 뭐 수백 개의 그 질문을 계속 지금 던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이것을 답을 하든 안 하든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신문을 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는 법원으로 다 넘겨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리라고 봅니다. 강 변호사님, 만약 이렇게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된다면 질문을 할 때 뭐 여러 개의 질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의 질문이 됩니까? 아니면 비슷한 의미를 담는 여러 가지 질문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결국 이제 준비해 놓은 질문은 반복되진 않죠.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그 질문하고 답변하는 속에서 이제 작은 질문들이 오가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장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검찰 조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답변을 하면 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그렇게 이제 그대로 기재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법리적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원에 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준비가 굉장히 철저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검찰에서.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고요. 다만 그리고 이제 박 전 대통령께서도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지금 답변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의 어떤 준비라든지 그리고 박 전 대통령도 준비를 상당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그 조사가 만들어지고 검토가 되면 그 다음 판단은 법원에 넘기는 것이니까요. 아마 이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네, 배 교수님, 검찰이 오늘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박 전 대통령이 성실하게 답변을 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답변을 잘하고 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정확한 이제 검찰 워딩은 성실하게 답변을 잘하고 있다가 아니고 답변을 잘하고 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검찰에 출두하면서 두 가지 딱 두 문장 메시지를 던졌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습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말 그대로라면은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재 피의자 신분입니다. 네. 그리고 피의자 신분은 갑의 신분이 아니고 의뢰 신분입니다. 그래서 검찰에 출두하면서 굉장히 이제 낮은 자세에 로키로 나갔는데 제가 볼 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또는 계속 답변을 뭐 억지 답변으로 강변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검찰을 자극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대한 검찰을 존중하면서 검찰의 신경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로 자기의 방어권 행사하면서 답변을 좀 점잖게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장 교수님, 네. 이 검찰 조사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아까 들어가면서부터 뭐 자정 전에는 끝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네. 어떻게 보면 오늘 일정 자체가 통과 의례가 아니냐, 이미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요? 대통령이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동안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은 워딩을 했는데 네. 오늘 답변이 딱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통치 행위다.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을 몰랐다. 또 기업의 자율적 결정이다. 이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세 가지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이렇게 적어놓고 그다음에 검찰 나름대로 이 증거를 가지고 판단해서 뭐 기소냐 불기소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것을 법원에 넘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진도가 잘 나가고 있다는 것이 네. 이 답이 아주 간명하게 하고 물론 뭐 예를 들어서 포괄적 통치행위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문화융성이라든가 이런 걸 부가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진도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는 뜻으로 저는 읽힙니다. 답변이 지금 빠르다는 얘기 그리고 진도가 잘 나가고 있다는 얘기는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면 말이죠. 부인하는 대로 기소를 하고 그리고 다른 증거를 같이 넘겨서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인하는데 왜 부인하느냐고 계속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인하면 부인하는 대로 쓰고 그다음에 또 다른 질문하고 그리고 다른 증거 들이대고 이렇게 이제 묻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을 못하면 못하는 대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에서 철저한 준비가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상당히 혐의를 답변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것이죠. 예. 특히 그 포인트가 이제 뇌물죄 부분이 될 것 같은데, 배 교수님, 뇌물죄에 대해서 그럼 검찰하고 박 전 대통령과 차이는 확연히 좀 차이가 나겠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혀 청탁이나 대가성이 없었다. 그래서 뇌물죄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구체적인 증거가 있느냐라는 식으로 나올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뇌물죄 이 부분이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부분이 만약에 뇌물죄가 검찰에서 적용을 해서 기소를 하고 법정에서 만약에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은 최소한 10년 이상의 무기징역까지 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13개 혐의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크게 세 가지로 답변을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오기 전에 변호사들과 같이 한 200개 이상 질문을 가지고 준비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세 가지는 하나는 본인은 선의로 했다. 국가 발전 또 문화 융성을 위해서 내가 선의로 K스포츠 미르재단을 만들었지 절대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는 논리를 펼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배신이다. 나는 이런 선한 뜻으로 했는데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익을 추구했다라고 이제 자신은 상관없고 구체적으로 나는 그런 비리도 몰랐다라는 답변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나는 개인적으로 사익을 취한 것이 전혀 없다. 실제로 내가 내 통장으로 또는 내가 개인적으로 사익을 취한 것이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세 가지 논리로 오늘 방어적인 입장을 펼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장 교수님의 입장도 듣죠. 어떻게 보면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할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득이 좀 될까요? 어떻습니까?
뭐 설득되겠습니까?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고 특검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다만 최순실 씨는 검찰 지난번에 특검 출두하면서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고 강하게 강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똑같은 판례에서 경제 공동체라는 것을 입증을 해라 그러면 네. 그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신감 있는 표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 이거에 대해서 검찰은 그런 것들은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서 제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뇌물죄에 관련해서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구속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반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것에서 강요죄인지 뇌물죄인지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상당히 압박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네. 그 박 전 대통령 측이 구속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사실을 뭐 인정할 것은 하되 법리적 해석을 놓고 다투는 전략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있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강 변호사님. 네, 원래 그 조사를 받을 때는 말이죠. 그 전략이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분명한 팩트, 사실관계 이것들을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 7월 25일 대통령께서는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 만난 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만 이제 부인하는 것은 뭐냐면 법리적인 것을 부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관계도 팩트하고 다르면 그것을 이제 다르다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고의가 있느냐, 공모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법리적 평가하고 많이 이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박 전 대통령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고 검찰이 있는 그대로 물어서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 평가를 해서 검찰은 기소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마지막 판단은 이제 법원이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은 이제 그 사실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떤 법리적 평가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은 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마지막 평가는 이제 법원에 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오늘 다툴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좀 부인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서 내가 출연금을 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알아서 냈다. 내가 강요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다르잖아요. 그럼 이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검찰 측에서 조사 과정에서 이제 구체적인 증거를 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검찰이 지금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시는 것처럼 안종범 전 수석의 56건에 달하는 이 수첩이 있는데 이게 거의 사초 수준으로 모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꼼꼼히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페이지에는 청와대 수석들의 회의 내용을 적고 또 한쪽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적어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 걸 내놓으면서 지금 검찰이 오늘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의 부분 그리고 나는 몰랐다는 부분 개입이 안 됐다는 부분을 강력하게 추궁할 것을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지금 최순실 씨하고 관련 개입 여부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알았느냐 공모했느냐 이 부분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검찰은 정호성 전 비서관의 이 녹취록을 갖고 있거든요. 이 녹취록이 지금 굉장히 뭐 200개가 넘고 실제로 최순실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정호성 3자가 공동 녹음한 11개의 녹취 파일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오늘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궁에 어떻게 맞섰을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장면도 매우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핵심적인 것이 이제 뇌물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이냐 아니면 간접 뇌물이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삼성 같은 경우는 강요나 공갈의 피해자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검찰에서 지금 상당히 다급한 것이 SK라든가 롯데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하지 못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하기 직전에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이 전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것을 입증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저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아까 말씀을 드리면요. 강요라고 하는 것도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법리적 평가인 것이죠. 뇌물이라고 하는 것도 법리적 평가인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돈을 주고 받은 것. 그리고 돈을 주고 받을 때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평가가 바로 법리적 평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강요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강요가 아니고 자발적인 것이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할 때 이건 난 강요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강요죄로 기소를 하는 것이고요. 이건 강요가 아니라 뇌물로 봐야 된다. 그러면 뇌물죄로 기소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최종 판단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렇게 만나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그렇죠. 하셨습니까? 라는 거에 대한 대답을 충분히 받아놓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법원으로 건너갔을 때 여기에 대해서 뇌물죄로 볼 수 있는지 광역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은 그때 법원에서 나올 것이다. 예, 그렇기 라는 때문에 부분이, 뇌물죄로 보기 위해서는 뇌물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들을 묻고 그것을 정확히 증거로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청탁이 오고 갔다. 그다음에 무엇을 요구했고 무엇을 예. 들어준다고 말했고 그래서 돈이 갔고 인과관계가 이렇게 성립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앵커님 말씀대로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받았습니다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럼 왜 받았습니까? 네. 그리고 받기 전에 달라고 했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 면밀하게 계속해서 추궁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궁금한 점은 여기에 관련된 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뭐 최순실, 또 안종범, 정호성이라는 세 사람이 지금 수감 중인데 이 사람들을 불러서 대질 신문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물론 본인들은 안 나오겠다고는 했지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검찰에 실익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대질 신문을 한다 해도 시간이 12시간 아주 짧은 시간에 지금 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불러서 한들 지금 정호성, 안종원, 최순실 씨는 수많은 검찰 조사를 지금 받아왔고 재판도 진행 중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에 대한 틀은 그냥 이미 다 정형화돼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또 다른 말을 했을 때도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답변과 이분들의 답변이 똑같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추궁하는 것은 상황적 그리고 시간적 한계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서로 얼굴을 보고 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아니 어떤 법적인 실익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배 교수님의 의견 듣겠습니다. 네, 대질 신문과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미 최순실 씨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이 재판을 이유로 오늘 대질 신문에 응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대질 신문은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또 검찰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일에 한해서 수사를 마무리한다. 라면은 제가 볼 때는 대질 신문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교수님도 말씀하셨겠지만은 지금 검찰 입장에서 이미 증거가 충분히 차고 넘치기 때문에 굳이 대질 신문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대질 신문을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굉장히 감정이 서로 격화돼 가지고 불상사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오늘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에 임하는 원칙은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철저하게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해준다. 그러나 동시에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검찰이 포함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대질 신문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 검찰 조사 결과 못지않게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사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은 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단 검찰에서 한 말을 우리가 이제 되새겨 보면 네. 일단 추측이 가능한데요. 김수남 검찰총장은 내가 주임 검사라고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나온 얘기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돼 있고 그와 관련된 공범이라고 하는 사람들, 뭐 최순실이라든지 정호성이라든지 안종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구속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한웅재 부장검사가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최순실 공판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한 말이 그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로 본다면은 증거가 충분하고 말이죠. 혐의가 중대하고 그리고 다른 어떤 그 공범들이라든지 이런 관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사실은 영장을 청구하지 않기가 어렵죠. 그렇다면 오히려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그 명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박 전 대통령이 수사에 굉장히 협조를 하면서 네. 모든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다. 그래서 굳이 구속을 시킬 필요가 없다. 그러면 시킬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여성이라는 거,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거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하게 될 텐데 사실은 박 전 대통령이 지금도 그렇고 흘러나오는 얘기도 이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거기에 고민이 있는 것이고 저는 아무래도 이 명분을 다시 말하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명분을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장 교수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도 뭐 구속영장이라는 것이 이제 도주나 이제 뭐 범죄 중대성
이 중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가장 핵심이라고 봤을 때 검찰의 어떤 근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것은 헌재에서 대통령이 이제 공무원으로서 파면당한 그런 어떤 중대성을 헌재에서 이미 정치적 판단이지만 했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는 일단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다만 이것이 법원에 가서 지금 뇌물죄 부분이 지금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기는. 그래서 법원에서 과연 이것을 기존의 자료대로 충분히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신분 이것을 사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냐. 그것이 저는 상당히 큰 중요한 키라고 봅니다. 네, 백 교수님.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크게 이유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법의 형평성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미 이 사건과 관련된 공범들이 이미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범이고 검찰의 표현에 따르면은 모든 사건의 중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다 이렇게 검찰이 밝혔기 때문에 그분들은 오히려 종범이거든요. 근데 종범이 구속이 됐는데 주범을 구속 영장 청구를 안 할 이유가 없다. 명분이 없다. 이제 그렇게 그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국민 감정입니다. 지금 국민 감정이 대략 한 70%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검찰 입장인데요. 지금 검찰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백척간두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특히 야권에서는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권의 주자들은 이제 대선 공약으로까지 이 검찰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히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는 어렵지 않나.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걸 종합해서 구속영장 청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특히 이제 김수남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 자신이 주인공사라는 그런 입장으로 이번 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취임식 때 법불악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법은 귀한 신분에 있는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썼고 특히 이번 최초의 검찰 방향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피의자로 그렇게 사실상 규정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게 단초가 돼서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김수남 검찰총장도 최종적으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할 것이다라는 부분은 뭐 대부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되겠지만 대선이 이제 조기 대선으로 실시가 되다 보니까 혹시 어느 쪽에 좀 바람을 주는 것은 아닐까라는 고민을 혹시 검찰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 좀 얘기해 볼까요?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선 주자들도 이 판을 그대로 끌고 가고자 싶은 사람은 전직 대통령의 어떤 검찰 포트라인이라든가 구속영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변화의 어떤 요인을 제거하고 싶을 것이고 네. 그리고 쫓는 입장에서는 어떤 새로운 변화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때는 탄핵 역풍이 불어서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획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정치적인 어떤 변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세력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는 수사지만 이것의 어떤 효용성에 있어서 가장 어떤 변화라든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확실한 법과 원칙의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택하는 그런 어떤 머리를 지금 싸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네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검찰에 오늘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전직 대통령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3명의 경우는 이제 이미 대통령직을 물러나서 한참 네. 있다가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탄핵이 돼서 지금 검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는데 사실은 본인이 현직에 있을 때 충분히 검찰 조사를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럼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위치에서 조사를 받을 수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에서 물러나서 민간인 신분으로 왜 불리한 상황에서 검찰 조사를 받는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그리고 검찰 조사에 이르기 전에 본인이 먼저 스스로 자진하야를 했으면은 정치적인 배려에 의해서 이렇게 사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도 있는 길이 있었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종합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역시 종합적으로 볼 때는 좀 상황 판단력이 굉장히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네, 강 변호사님. 사실은 이제 법과 정치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영장을 청구할 경우에 또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될 경우에 누구한테 유리하냐 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런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이 말이죠. 대한민국 역사의 법치를 바로 세울 기회입니다. 우리는 산업화 과정을 거쳤고요. 민주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법치주의가 제대로 뿌리박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정치 전혀 고려하지 말고 원칙대로 수사해서 4월에 끝낼 수 있으면 끝내고 4월에 끝낼 수 없으면 5월 초에 끝내는 거고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번에 그 정치로부터 검찰이 그리고 법이 완전히 분리되는 이런 어떤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각 당과 대선 주자들의 반응도 저마다 온도차가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문재인 전 대표, 대선 주자가 구속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이재명 시장은 구속 수사가 당연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문재인 전 대표는 대세론을 유지해야 되고 이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력 대선 주자가 뭐 대통령 구속,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 역풍이 또 만만치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네. 정치적으로 지금 하는 멘트이기 때문에 그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부자 몸조심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전 대표 모든 것이 다 살얼음판 조심조심 가는 스타일 같고 쫓는 자, 추격하는 자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돌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창조적인 행위라든가 창조적인 파괴를 통해서 문재인 전 대표를 추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 반등의 기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선명성이 문재인 전 대표보다 확실히 앞서 있다. 그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계속 지금 각인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일단 민주당 전당대회 어떤 결과가 나오면 나머지 주자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멘트 이제 이거 될 언급은 이제 없어질 것이고 이제 최종 승자가 앞으로의 전국을 이끌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가장 유력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앞으로 전국 현안에 대해서 구체성 있는 어떤 언급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필요할 것이고 그거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배 교수님.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진보와 보수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 영장이 하게 되면 보수가 집결할 것이다라는 예상도 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각 대선 주자급들의 반응이 좀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 그런 집결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 제가 볼 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그리고 검찰에서 구속영장 발부가 돼가지고 구속이 된다면은 전체 보수가 결집한다는 견해에는 저는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쨌든 간에 보수를 대표하는 보수를 상징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에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탄핵이 됐고 네. 또 구속까지 됐기 때문에 도덕성이 치명타를 전체 보수 진영에 입혔기 때문에 동시에 전체 보수 진영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지금 실제로 지금 보수 진영이 지금 거의 괴멸 상태 있지 않습니까? 다만 전체 보수 진영은 치명타를 입겠지만은 동시에 TK를 중심으로 하는 강성 친박들은 오히려 결집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강성 친박들이 이걸 가지고 또 선동을 해서 정치적으로 세를 결집하고 세를 과시하면은 거꾸로 문재인 전 대표에게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조성이 되겠다. 오히려 적폐청산의 논리가 더 강화돼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TK 강성 친박들이 움직이면 이제 그쪽에 세를 얻고 또 문재인 주자가 세가 강화되는 그런 현상이 되고 동시에 그렇게 되면은 중도 내지는 이제 보수까지 포용을 하려고 하는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세가 또 위축되겠고요. 그리고 또 제3지대 그리고 또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좀 입지가 좁아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바른정당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동시에 양쪽이 너무 또 극렬하게 대립이 심화되면 오히려 안 되겠다. 대화합, 대통합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중도를 주장하는 안희정 지사 그리고 또 안철수 대표 그리고 제3지대가 또 입지가 생길 것 같다는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네. 제가 볼 때는요. 이론과 실제의 문제인데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 전혀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탄핵돼서 파면되면 마치 엄청난 일이 터질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보수는 결집하고 뭐 진보하고 한번 일전이 붙을 것처럼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현실이 이상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이론을 갖다가 규제하고 가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박 전 대통령이 또 구속되면 구속된 대로 그대로 또 그것이 그 현실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뭐 이론이 바뀐다든지 상황이 바뀐다는 것은 조금은 그럴 수 있지만 저는 별로 그렇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지금의 상황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고, 다만 그것을 이용하려는 세력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구심점이 돼서 세력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의 상황은 박 전 대통령이 탄압을 받았다든가 예를 들어서 말이죠, 정치적으로 그렇다면은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거기에서 제가 이제 좀 한 말씀 좀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아까 배 교수님이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의 기회를 놓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대통령의 여러 가지 말들을 종합해 보면 본인은 개입하지 않고 아무 잘못이 없다, 이것이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야를 하지 않다는 것은 혹시 사법 처리되더라도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앞으로 향후 정치 재개를 위한 준비가 될 수도 있고, 사법 처리가 돼서 뭐 어떤 그 구속이 돼서 얼마나 갈지는 그건 뭐 아직은 뭐 예단하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은 TK를 중심으로 꺼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야를 했으면 정치 생활 앞으로는 안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야를 하지 않고 검찰 조사를 끝나고 받고, 사실 현직 때 받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을 제가 가만히 해석을 해보면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읽어보면, 그러면 앞으로 보수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놓고 보수당의 어떤 정치 지형 자체도 큰 헤게모니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변호사님 말씀처럼 법과 원칙대로 하자는 것은 제 기본 주장이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태극기 집회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촛불 집회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진영 대결로 갔습니다. 그리고 양 현장에서는 특히 어느 쪽에서는 굉장히 페이크 뉴스라고 그래가지고 거짓 뉴스가 있었고 선동이 노골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선 주자들 또 그리고 강성 친박들도 가가지고 노골적인 선동이 있었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이 되면은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국민 입장에서, 유권자 입장에서 철저히 선동하는 정치인들은 우리가 표로 심판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저도 이제 장 교수님 말씀에 하나 동의하는 것이 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어쨌든 지금 하야를 하지 않고 말이죠, 이 탄핵에 대해서 파면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지금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이냐는 건데,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과연 세를 얼마나 얻을 것인가는 이제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과연 박 전 대통령이 과거와 같은 힘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주자가 나타나고 박 전 대통령은 뭐 세멸할 것인가, 이런 것들인데 글쎄 그거 한번 지켜볼 만한 문제죠. 그러니까 그거죠. 정치 문화가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는 것이 한국 정치 50년인데 해방 이후에 개파 보수 정치, 지역 패권, 이념 패권, 이 네 가지가 같이 엮여서 돌아가는 것이 우리 한국의 정치 문화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당선되고부터 그 다음에 정치적인 세대 교체, 정치 문화의 세대 교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했는데, 지금 보면은 뭐 패권 여러 가지 보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지금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를 하든 안 하든 앞으로의 어떤 정치 문화가 과거의 어떤 보수 개파주의를 떠나고 새로운 정치 문화가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그리고 언론에서 계속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면은 앞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전망을 하고 분석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승복 문화가 아직 제대로 정착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헌재에서 정식으로 탄핵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승복을 안 했지 않습니까? 진실은 가려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요.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오늘 검찰에 출석하면서 그 자리에서 대국민 메시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유야를 막론하고 이런 현상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국론 통합을 해서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해서
여야 또 뭐 보수 진보 나눌 것 없이 하나 돼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가 남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세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강신업 변호사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